도연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집에 아파 누워 있어야 할 아들이 벤츠를 타고 빌딩 앞에서 내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춘자의 손에서 폐지술의 손잡이가 떨어졌습니다. 수레 위에 쌓여 있던 폐지들이 우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깔끔한 정장, 고급 코트, 빛나는 구두, 그리고 도연이와 똑같은 얼굴. 이럴 수가. 춘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남자를 본 순간부터 너무나 고단했던 춘자의 인생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겨울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영하 10도를 가리키는 날씨에도 박춘자 할머니는 벌써 폐지 수레를 끌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73세의 나이, 허리는 이미 오래전에 굽었고 손은 동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꼭 3만 원은 채워야 하는데. 춘자는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수레를 밀었습니다. 집에는 병으로 누워있는 아들 도연이가 있었습니다. 이번 달 약값이 아직 모자랐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끊으면 안 된다고, 꼭 챙겨 먹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었죠. 춘자는 새벽부터 골목골목을 돌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편의점 앞에 버려진 박스, 아파트 분리수거함에 쌓인 신문지,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했습니다. 손은 시려워 감각이 없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춘자는 술에 가득 폐지를 싣고 시내 쪽으로 향했습니다. 고물상 주인이 조금이라도 더 쳐주는 곳을 찾아서였죠. 그렇게 걷고 또 걷다 보니 어느새 커다란 빌딩들이 늘어선 거리에 다다랐습니다. 여기가 어디더라? 대기업 본사 건물들이 있는 곳인가? 춘자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번쩍번쩍한 유리 건물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건물 앞에서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폐지 주우시면 안 됩니다. 어서 가보세요. 경비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지나가다가. 춘자는 황급히 수레를 끌고 물러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계속 쫓아내듯 손짓했습니다. 빨리 가세요. 회사 직원들 출근 시간인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춘자는 고개를 숙이고 수레를 끌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작아지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웅 다시. 묵직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벤츠 한 대가 건물 앞에 섰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차체, 춘자가 평생 타본 적 없는 그런 고급차였습니다. 운전기사가 재빨리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깔끔한 네이비색 정장, 코트, 구두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쯤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잘생긴 남자였죠. 춘자는 그냥 스쳐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춘자의 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수레를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손잡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수레 위에 쌓여있던 폐지들이 우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경비원이 소리쳤지만 춘자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춘자의 눈은 오직 그 남자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얼굴,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동그란 눈매, 오똑한 콧날, 입술 모양까지 집에서 병으로 누워있는 아들 도연이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똑같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했습니다.
마치 도연이를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춘자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자도 춘자를 보았습니다. 차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가려던 남자의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남자 강도윤은 노인을 응시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노인인데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리움? 아니면 그리움 같은 거?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하지만 도윤의 시선은 여전히 노인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때 경비원이 춘자를 더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빨리 치우시고 가세요. 사장님 앞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춘자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폐지들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짚히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자동문을 지나기 직전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며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춘자는 겨우 폐지를 다시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후들거리는 다리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춘자는 골목 구석에 수레를 세우고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외투 안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지갑 속에 소중히 간직해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43년 전 병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한 명이 포대기에 쌓여 있는 사진이었죠. 바로 도연이었습니다. 춘자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쳤나? 도연이랑 똑같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춘자는 43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쌍둥이를 낳던 날,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던 그 목소리. 애는 하나만 살았어. 하나는 너무 약해서 숨을 못 쉬었어. 춘자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한 적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방금 본 그 남자. 춘자는 사진을 꼭 쥐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춘자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43년 전 무언가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춘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울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노인의 등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서울 강남에 위치한 보안 전문 기업 세이프존 본사 30층 회의실에는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강도윤 사장이 회의 테이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임원들과 팀장들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이번 달 보안 시스템 납품 일정이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개발팀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 부족은 변명이 안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를 어길 순 없어요. 다시 일정 짜서 내일까지 보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윤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넓고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자꾸만 아침에 본 그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왜 자꾸 생각나는 거지?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얼굴, 떨리던 손, 그리고 그 눈빛. 왠지 모르게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도윤은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최 비서, 잠깐 들어와 보세요. 곧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네,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 회사 앞 CCTV 영상 좀 가져올 수 있어요? 8시 30분쯤 찍힌 거요. CCTV 영상이요?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 그냥 확인할 게 있어서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지? 그냥 지나가던 노인일 뿐인데.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계속 그를 괴롭혔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 쪽방촌. 춘자는 겨우 집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2층 건물, 비좁은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은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흠, 으흠, 도연아, 어머니 왔다. 춘자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한쪽 구석,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아들 도연이 보였습니다. 43세인 도연은 몸이 허약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폐가 약해서 자주 아팠죠. 추운 날씨만 되면 기침이 심해지고 열이 났습니다. 어머니, 오늘 많이 추웠죠? 괜찮으세요? 도연은 일어나려 했지만 춘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너 그냥 누워있어. 어머니가 죽 끓여줄게. 춘자는 작은 부엌으로 가서 냄비에 쌀을 씻었습니다. 손은 아직도 떨렸습니다. 아침에 본 그 남자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도연이랑 똑같았어. 정말 똑같았다고. 춘자는 냄비를 올려놓고 불을 켰습니다. 죽이 끓는 동안 춘자는 도연에게 물 한 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폐지값은 어땠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춘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 좋았어. 걱정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침에 폐지가 쏟아져서 반도 못 주었습니다. 오늘 번 돈은 10,000원도 채 안 되었죠. 하지만 춘자는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아프지만 않았어도. 무슨 소리야? 네가 왜 미안해? 엄마가 널 낳았는데. 춘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연의 손은 마르고 차가웠습니다. 춘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연은 머리가 좋은 아이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성적이 제일 좋았죠. 특히 컴퓨터랑 기계 쪽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대학도 장학금을 받아서 갔습니다. 보안 시스템을 전공했었죠. 하지만 졸업하고 취직하려던 때 몸이 더 나빠졌습니다. 폐렴이 심해져서 병원에 2달이나 입원했었습니다. 그 후로 도연은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면접을 봐도 건강 문제 때문에 번번이 떨어졌죠. 결국 도연은 집에서 가끔 프리랜서로 작은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몸이 안 좋아지면서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춘자는 죽을 끓여서 도연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이거 먹어.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 네, 어머니.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춘자는 아들이 죽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아이라도 건강했으면, 이 아이라도. 춘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침대에 누워 낡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가득했습니다. 보안 시스템 설계도였습니다. 도연은 지금도 가끔 이렇게 혼자 연구를 했습니다. 돈이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좋아서 하는 일이었죠. 내가 건강했다면 제대로 된 회사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도연은 키보드를 두드리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도연아, 약 사왔다. 꼭 먹어야 해. 춘자는 약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수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응?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춘자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언가 걱정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그날 밤 춘자는 혼자 작은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지갑에서 아까 그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43년 전 병원에서 찍은 아기 사진. 춘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쌍둥이를 낳던 그날, 진통이 너무 심해서 정신을 잃었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죠.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춘자야, 애는 하나만 살았어. 하나는 태어나자마자 숨을 못 쉬었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너무 약했대. 춘자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기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병원에서 처리했어. 볼 필요 없어. 산 아이나 잘 키워. 춘자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43년이 흘렀습니다. 춘자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본 그 남자. 춘자는 사진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춘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그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도윤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최 비서, 어제 요청한 CCTV 영상 가져왔어요? 네, 사장님. 여기 있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도윤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아침 회사 앞 풍경이 나왔습니다. 폐지 수레를 끌고 있는 노인, 경비원과 신랑이 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이 차에서 내리는 장면까지. 도윤은 영상을 멈추고 노인의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매와 코, 인매의 윤곽은.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뭐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노인분에 대해 조사를 해드릴까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도윤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봉투를 꺼내 펼쳤습니다. 고아원 서류였습니다. 강도윤, 생년월일 1982년 3월 15일, 생후 3일에 입소. 도윤은 그 날짜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도 자세한 건 모른다고 했었죠. 그냥 어느 날 아침 고아원 앞에 놓여 있었대. 포대기에 쌓인 채로. 도윤은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탐정님이십니까? 저 강도윤입니다. 아,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조사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도윤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제 우리 회사 앞에서 폐지를 줍던 노인이 있었어요. 그분에 대해 알아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어떤 정보를 원하십니까? 이름, 주소, 가족관계. 알 수 있는 건 다요. 알겠습니다. 며칠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윤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그냥 우연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같은 시각, 쪽방촌 골목. 춘자는 새벽부터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폐지를 줍다가도 자꾸 멍하니 서 있곤 했죠. 춘자 언니, 오늘 왜 그래? 어디 아파? 옆집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야. 괜찮아. 춘자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도연이가 또 아파? 아니야, 도연이는 괜찮아. 그냥 내가 요새 잠을 못 자서 그래. 춘자는 수레를 끌고 자리를 떴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춘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춘자는 골목 구석에 멈춰 섰습니다. 다시 주머니에서 그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기 사진을 보며 춘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43년 전, 정말 한 아이만 살아남은 걸까? 춘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진통이 시작되고 병원에 실려갔던 일,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던 기억, 그리고 정신을 잃었던 순간, 깨어났을 때는 모든 게 끝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었죠. 애는 하나만 살았어. 춘자는 당시 29살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에 감히 의심할 수도 없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왜 나는 아기를 직접 보지 못했을까? 왜 시어머니는 그렇게 서둘러 아기를 치웠을까? 춘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춘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이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왔다. 춘자는 짐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보았습니다. 도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동그란 눈매, 오똑한 콧날, 입술 모양, 그리고 어제 본 그 남자의 얼굴. 춘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도연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춘자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은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요새 정말 이상하세요. 무슨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아.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춘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어머니의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훌쩍, 훌쩍 우는 소리였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부엌에 앉아 낡은 사진을 보며 울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도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왜 우시는지는 몰랐지만 분명 큰 걱정이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건강했다면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으셨을 텐데.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며칠 후 강도윤의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립탐정이었습니다. 사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노인분 성함은 박춘자, 73세입니다. 서울 변두리 쪽방촌에 거주 중이시고요. 가족은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은 강도연, 43세입니다. 도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3세라고요? 네, 맞습니다. 1982년 3월 15일생입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1982년 3월 15일. 자신과 똑같은 생년월일이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탐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윤은 사무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같은 날 태어났어. 도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것. 아니, 애써 외면했던 것. 나에게도 가족이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 도윤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도윤은 탐정에게서 받은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박춘자 73세, 아들 강도연 43세, 1982년 3월 15일생, 주소는 서울 변두리 쪽방촌.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도윤은 평소 입던 정장 대신 평범한 점퍼와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운전기사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 직접 운전해서 쪽방촌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낡은 건물들, 빨랫줄에 널린 옷가지들. 도윤이 살아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도윤은 차를 골목 어귀에 세우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탐정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가는데 저 앞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폐지 수레를 끌고 오는 노인. 박춘자였습니다. 도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춘자도 도윤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춘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수레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저 사람, 그때 그 사람. 도윤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대답도 못하고 그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한참 만에 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춘자입니다만. 아, 그렇습니까? 도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춘자는 도윤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습니다. 도연이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도윤도 노인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상해. 왜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지? 도윤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이 추운 날씨에 힘드시겠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은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사십니까? 네, 저 건물에 삽니다. 춘자가 떨리는 손으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은 어떻게 되십니까? 춘자는 깜짝 놀라 도윤을 쳐다보았습니다. 왜 그걸 물으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냥 혹시 도와드릴 일이 있나 해서요. 도윤은 얼버무렸습니다. 춘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드님은 몇 살이십니까? 춘자는 도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43살입니다.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43살입니다. 춘자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수레가 덜컹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춘자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 명함입니다. 혹시 필요하신 일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춘자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명함에는 세이프존 대표이사 강도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도윤. 춘자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도윤은 춘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춘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도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 골목 끝으로 사라지자 춘자는 명함을 꼭 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도연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 일찍 오셨네요. 춘자는 대답도 못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찬물을 마셨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춘자는 명함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강도윤, 43살, 도연이랑 같은 나이. 춘자는 다시 그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기 사진과 방금 본 남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도연아? 춘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춘자는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본 도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정말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아, 너. 춘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도연이 일어나려 하자 춘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가 그냥. 춘자는 방을 나와 부엌에 주저앉았습니다. 명함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도윤, 43살. 도연이랑 똑같은 얼굴. 그리고 43년 전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 애는 하나만 살았어. 하나는 약했어. 춘자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설마 그때 그 아이가. 춘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셨어요? 왜? 같은 시각 도윤은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도 걸지 않은 채 그냥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울어본 적 없는 도윤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강해져야 했고 성공하기 위해 감정을 억눌러야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왜 눈물이 나오는 거지? 도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노인을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것이 밀려왔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탐정님, 저 강도윤입니다. 네,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추가 조사 부탁드립니다. 43년 전 출생 기록, 병원, 고아원, 전부 다 뒤져주세요. 무엇을 찾으시는 겁니까?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진실을요. 일주일 후 강도윤의 사무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탐정에게서 연락이 올 때까지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김 탐정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들어오라고 하세요. 곧 탐정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조사 결과 가져왔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봉투를 받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첫 장에는 오래된 병원 기록이 복사되어 있었습니다. 1982년 3월 15일 산모 박춘자, 쌍둥이 남아 출생. 도윤의 눈이 그 글자에 고정되었습니다. 쌍둥이.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 읽어보십시오. 탐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장에는 고아원 입소 기록이 있었습니다.
1982년 3월 18일 강도윤 생후 3일 입소. 그리고 그 옆에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 없음. 병원 측에서 인계. 도윤은 서류를 넘겼습니다. 다음 장에는 당시 병원 간호사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중 한 명은 산모에게 인계되었고 한 명은 할머니께서 데려가셨다고 함. 며칠 후 그 아기가 고아원 앞에서 발견되었다는 기록 확인. 도윤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탐정이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도윤은 듣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책상에 손을 짚고 몸을 지탱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나한테 형이 있었어?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탐정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한참 후에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박춘자 씨의 시어머니 말씀이십니까? 네.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물어볼 수도 따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더 필요하신 게 있으십니까? 아니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탐정이 나간 후 도윤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다시 주었습니다. 쌍둥이 출생 기록, 고아원 입소 기록. 도윤은 서류를 꼭 쥐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형? 나한테 형이 있었어. 43년 동안 혼자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늘 혼자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면회를 왔지만 도윤에게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이면 다른 아이들은 가족을 만나러 갔지만 도윤은 항상 고아원에 남아 있었죠. 나는 버려진 아이야. 도윤은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버려진 게 아니었어. 도윤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쪽방촌. 춘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43년 전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춘자는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시댁 옛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춘자가 30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그 후로 시댁과는 연락을 끊고 살았죠. 춘자는 낡은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잠깐, 볼 일 있어서 금방 올게. 춘자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옛 시댁 동네로 갔습니다. 좁은 골목길, 낡은 단층 집들. 43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춘자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시댁집 앞에 섰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낡고 녹슨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죠. 춘자는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만에 할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저 옛날에 옆집에 살던 며느리였는데요. 할머니는 춘자를 유심히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춘자 씨? 오랜만이네요. 네. 혹시 옆집은 어떻게 된 건가요? 아, 시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문 닫았어요. 벌써 10년도 넘었죠. 춘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군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춘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혹시 시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말씀하신 거 없으셨나요? 글쎄요. 특별한 건 없었는데. 아, 그러고 보니 마지막에 자꾸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미안하다고요? 네, 누구한테 미안한지는 안 말씀하셨는데 자꾸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그러셨어요. 춘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춘자는 인사를 하고 시댁집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춘자는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춘자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지만 춘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아기를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춘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춘자는 겨우 일어났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춘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3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한 아들은 가난 속에서 병들어가고 한 아들은 어디선가 고아로 자랐을 것을. 춘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라도 찾아야 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도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걱정했잖아요. 그런데 도연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새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춘자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도연아, 네,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가 그냥 너무 미안해서. 춘자는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은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를 토닥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춘자는 아들에게서 떨어져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아, 혹시 네가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 있니? 도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형제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어머니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 해봤죠. 다른 친구들은 형제가 있는데 저만 없으니까요. 춘자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랬구나.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어머니 있으니까요. 도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춘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강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어도 회의를 하고 있어도 자꾸만 그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쪽방촌 어딘가에 있을 형의 얼굴도. 도윤은 책상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춘자에게 준 것과 똑같은 명함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도윤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어떻게 시작하지?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가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114 전화번호 안내에 연결했습니다. 박춘자 씨 댁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도윤은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원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해당 주소로 등록된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겠지. 그 집에 전화가 있을 리 없어. 도윤은 다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찾아가기로. 다음 날 오후 도윤은 또다시 쪽방촌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평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걸어 들어가며 도윤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탐정이 알려준 주소 앞에 섰습니다. 낡은 2층 건물, 녹슨 계단, 벗겨진 페인트. 도윤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작은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다시.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춘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도연이었습니다. 도연도 도윤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코, 똑같은 인매. 도연은 창백한 얼굴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도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에서 춘자가 나왔습니다. 도연아, 누가 와? 춘자는 도윤을 보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세 사람은 좁은 현관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춘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 춘자는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도연이 황급히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도윤도 본능적으로 다가가 춘자를 부축했습니다. 세 사람은 좁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춘자는 두 아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양쪽에서 똑같은 얼굴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춘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단다. 도연은 영문을 모른 채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강도윤이라고 합니다. 도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춘자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 사람은 내 동생이야. 동생?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춘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쌍둥이야. 43년 전 어머니가 너희 둘을 낳았어. 도연과 도윤은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몰랐어. 시어머님이 한 아이는 죽었다고 하셨거든. 춘자는 43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출산 후 정신을 잃었던 것, 깨어났을 때 시어머니가 한 아이는 죽었다고 말했던 것, 그리고 최근에 도윤을 보고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까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 도연과 도윤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춘자의 이야기가 끝나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도 조사를 했습니다. 도윤은 병원 기록과 고아원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쌍둥이 남아 출생.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도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한테 동생이 있었어요? 도윤도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도 형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한참 후 춘자가 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어머니도 모르셨잖아요.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춘자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도연아, 도윤아. 두 이름을 부르자 춘자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 출생 시간을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8분 늦게 태어났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도윤을 보았습니다. 그럼 내가 형이구나.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도연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냥 도윤아 해. 우리 나이도 같은데.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형은 형이에요. 춘자는 두 아들을 양쪽에서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야. 늦었지만 우리 이제 가족이란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43년 만에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재회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매일 쪽방촌을 찾아왔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형과 어머니를 만나러 왔죠. 어느 날 저녁 도윤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형, 제 집으로 이사 오시는 게 어떨까요? 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도윤아. 우린 이런 좋은데 어울리지 않아. 어울리지 않다니요. 어머니시고 형인데요. 도윤은 안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도연도 거절했습니다. 도윤아, 고마운데. 전 괜찮아. 어머니 곁에만 있으면 돼. 도윤은 아쉬워했지만 억지로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이 근처에 좀 더 나은 집을 구해드리면 안 될까요? 여긴 너무 춥고 좁잖아요. 춘자와 도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아, 우린 정말 괜찮아. 춘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부탁입니다. 43년을 못 배웠는데 이것도 못하게 하시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도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춘자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알았다. 그러자꾸나. 일주일 후 도윤은 쪽방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깨끗한 빌라를 구했습니다. 2층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쪽방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았습니다. 따뜻한 보일러, 깨끗한 화장실, 넓은 방. 어머니, 여기가 우리 새 집이에요. 도윤이 열쇠를 건넸습니다. 춘자는 집 안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줘서 고마워, 도윤아. 당연한 거려, 어머니. 이사하는 날, 도윤은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왔습니다. 사실 짐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낡은 이불 몇 장, 옷가지 몇 벌, 그리고 도연의 오래된 노트북. 형, 이게 다예요? 도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응, 우리가 가진 게 이게 다야. 도연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자신은 넓은 집에 온갖 물건들을 갖고 살아왔는데 형과 어머니는 이렇게 적은 것들만으로 살아왔다니. 새 집에 짐을 풀고 세 사람은 작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춘자가 부엌에서 차를 끓여왔습니다. 자, 따뜻한 거 마셔.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형의 기침 소리를 들었습니다. 으흠, 형, 괜찮아요? 응, 괜찮아. 원래 기침이 좀 있어. 하지만 도윤은 걱정스러웠습니다. 형,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병원은 괜찮아. 돈도 아까우니까. 도연이 손을 저었습니다.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 내일 제가 모시고 갈게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한번 받아야 해요. 도윤아, 정말 괜찮아. 안 괜찮아요. 제발 병원 가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춘자도 거들었습니다. 도연아, 도윤이 말이 맞다. 병원 가자. 도연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형을 데리고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는 동안 도윤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춘자도 함께 왔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래. 고맙다, 도윤아. 춘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폐렴 초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심장도 많이 약해져 있고요. 지금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도윤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입원시켜주세요. 도윤아, 입원비가. 도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도연은 그날부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깨끗한 병실, 따뜻한 침대, 정기적인 진료. 도연은 평생 처음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습니다. 춘자와 도윤은 번갈아 가며 간병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연이 잠든 후 춘자와 도윤은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아, 내 어머니. 고맙다. 정말 고마워. 춘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당연한 거리요. 43년을 혼자 키우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할게요. 도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춘자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컸는지,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 괜찮아요, 어머니. 고아원에서 많이 힘들었지?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어요. 많이 외로웠고요. 춘자는 도윤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잖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의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색도 돌아오고 기침도 줄어들었죠. 의사는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계십니다. 이대로만 하면 곧 퇴원하실 수 있어요.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윤은 병실에서 형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 어렸을 때 어땠어요? 응, 아팠지. 늘 아팠어. 도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학교는 다녔어요? 응, 다녔어. 장학금 받아서 대학도 갔고. 대학에서 뭐 전공했어요? 보안 시스템이야. 컴퓨터로 보안 설계하는 거.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보안 시스템이요? 저도 그 분야예요. 그래. 우린 쌍둥이니까 비슷한 거 좋아하나 봐.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도윤은 형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습니다. 형, 졸업하고는 어땠어요?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취직하려고 했는데 몸이 안 좋아져서 결국 못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응. 집에서 가끔 프리랜서로 작은 일만 했지. 도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형이 건강했다면 형도 나처럼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도윤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 이제 괜찮을 거예요. 건강해지면 형이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어요. 도연은 고맙다는 듯 웃었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두 형제는 그렇게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도연이 입원한 지 2주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도윤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회사 서버가 해킹당했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도윤은 재빨리 옷을 입고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이미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개발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경쟁사에서 해킹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 핵심 보안 기술 자료가 유출될 위기입니다. 지금 막을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상대방 해킹 기술이 너무 뛰어납니다. 도윤은 직접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윤도 보안 전문가였지만 이 정도 수준의 해킹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보통 실력이 아닌데 도윤은 밤새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이사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사장님, 이 사태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한 이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책임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과가 필요합니다. 이사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도윤은 사흘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눈은 충혈되고 얼굴은 수척해졌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저녁 도윤은 잠시 병원에 들렀습니다. 형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도연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좋아진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아, 왔어? 응, 형. 도윤은 지친 얼굴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동생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얼마나 복잡하길래 이렇게까지 됐어?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킹을 당했어. 경쟁사에서 우리 핵심 기술을 빼내려고 하는데 막을 방법이 없어. 도연은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보안 해킹이라고? 응. 상대방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우리 팀으로는 안 돼. 도윤은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야. 도연은 화면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복잡한 코드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구조, 나 예전에 연구하던 거랑 비슷한데. 뭐? 도윤이 놀라 형을 보았습니다. 도연은 계속 화면을 분석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 이건 다중 암호화 시스템이야. 그리고 이건, 도연은 중얼거리며 코드를 읽었습니다. 도윤은 형의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코드를 분석하다니. 형, 이거 이해해? 응. 대학 때 이런 거 많이 공부했어. 논문도 썼고. 도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계속 보았습니다. 한참 후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윤은 형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응. 확실하진 않지만 해볼 수는 있어. 도윤은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형, 아직 몸이 안 좋은데.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도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고민하다가 노트북을 형에게 건넸습니다. 그럼 부탁할게. 도연은 노트북을 받아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병실 안에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춘자가 간병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머, 도윤이도 왔구나. 근데 둘이 뭐하니? 어머니, 형이 제 일 좀 도와주고 있어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춘자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도연을 보았습니다. 도연아, 너 아직 몸이 안 좋은데. 어머니,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도연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계속 작업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밤새 코드를 분석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놀라 말릴 정도였습니다. 환자분, 쉬셔야죠. 조금만요. 거의 다 됐어요. 도연은 집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찾았어. 도윤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뭘 찾았어? 해킹 경로야. 여기 이 부분을 막으면 돼.
도연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형, 이건 우리 팀도 못 찾은 건데. 이 구조는 특이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못 찾아. 도연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도윤은 형의 설명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형 정말 천재구나. 도연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천재는 무슨, 그냥 좋아하는 분야니까. 도윤은 즉시 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개발팀장님, 제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도윤은 형이 알려준 방법을 회사에 전달했습니다. 개발팀은 그 방법대로 시스템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막혔습니다. 해킹이 차단됐습니다. 개발팀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은 병실에서 그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도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인데 뭘. 춘자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랑스러운 눈물이었습니다. 회사 위기가 해결된 후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사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까? 이사들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형이 도와줬습니다. 형님이요? 네. 제 쌍둥이 형입니다. 보안 시스템 전문가예요. 이사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사장님한테 쌍둥이 형제가 계셨습니까?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도윤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이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며칠 후 언론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세이프존 강도윤 사장, 천재 쌍둥이 형과 함께 회사 위기 극복. 기사가 나가자 회사 주가도 올랐습니다. 고객들의 신뢰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도연은 2주 후 퇴원했습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퇴원하는 날 도윤이 병원까지 마중 나왔습니다. 형, 축하해. 고마워, 도윤아. 도연은 환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춘자도 기쁜 마음으로 아들의 짐을 챙겼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푹 쉬자.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새 집으로 가는 길, 도윤은 형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 내가 제안 하나 해도 될까? 무슨 제안? 우리 회사 CTO로 와줘. 도연은 깜짝 놀라 도윤을 보았습니다. CTO? 최고 기술 책임자 말하는 거야? 응. 형한테 딱 맞는 자리야.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 나 학벌도 없고 경력도 없어. 그런 자리 못해. 형은 실력이 있어. 그게 더 중요해. 도윤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형이 만든 보안 시스템, 우리 회사 전체 개발팀도 못 만든 거야. 그게 실력 아니야? 도연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형은 내 형이야. 그리고 천재야. 도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춘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도윤이 말이 맞다. 네가 할 수 있어. 도연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춘자는 아들을 격려하듯 웃었습니다. 너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좋아했잖아. 이제 내 재능을 펼칠 때야. 도연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해볼게. 도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형. 일주일 후 도연은 세이프존 본사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도연은 어색해 보였습니다. 평생 이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형, 잘 어울려. 도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래, 나 이런 옷 입으니까 이상한데. 전혀 안 이상해. 멋있어.
두 형제는 나란히 회사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두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똑같으시네요. 진짜 쌍둥이시구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도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형을 개발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형이 일할 곳이야. 넓은 사무실, 최신 컴퓨터들, 쾌적한 환경. 도연은 감탄했습니다. 와, 여기서 일하는 거야? 응. 이제 형 사무실이야. 개발팀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TO님. 도연은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도윤이 팀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형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팀원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CTO님이 만드신 보안 시스템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며칠 동안 못 찾은 걸 단번에 찾으시다니요. 도연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운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팀원들의 반응은 열렬했습니다. 도연은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회사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낯설었으니까요. 하지만 보안 시스템을 다루는 일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복잡한 코드를 보면 단번에 문제점을 찾아냈고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는 속도도 빨랐습니다. 한 달 후 회사는 도연이 설계한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출시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입니다. 고객사 담당자들이 감탄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보안 시스템 중에 최고예요.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회사 매출은 2배로 뛰었습니다. 이사회에서도 도연을 칭찬했습니다. 강 CTO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회사에 오신 지 한 달 만에 이런 성과를 내시다니요. 도연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들 도와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은 형을 불렀습니다. 형, 퇴근하고 우리 어머니 모시러 같이 가자. 그래, 좋아. 두 형제는 함께 새 집으로 갔습니다. 춘자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두 아들이 동시에 인사했습니다. 춘자는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라. 손 씻고 밥 먹자. 저녁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국, 반찬들, 갓 지은 밥.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제일 맛있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맞아. 어머니 음식이 최고야. 도연도 거들었습니다. 춘자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너희 둘이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걸 보니까 꿈만 같구나. 어머니, 우세요? 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행복해서 그래. 춘자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43년 만에 우리 가족이 함께 밥 먹잖아. 도윤과 도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매일 같이 밥 먹어요. 도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우리 이제 계속 같이 있을 거예요. 도연도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춘자는 두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저녁 노을이 비쳤습니다. 흩어졌던 가족이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고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규칙적인 치료와 좋은 음식, 그리고 안정된 생활 덕분이었죠. 이제 도연은 매일 아침 도윤과 함께 출근했습니다. 두 형제는 나란히 회사에 들어서는 모습이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형, 오늘 오후에 중요한 회의 있어. 준비됐어? 응, 걱정 마. 다 준비했어.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도윤의 경영 능력과 도연의 기술력이 합쳐지니 회사는 날로 성장했습니다. 춘자는 이제 폐지를 줍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생활비를 넉넉히 들였고 춘자는 그 돈으로 작은 화원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 작은 마당에 꽃과 채소를 심었습니다. 어머니, 이 꽃 예쁘네요. 주말에 들른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치? 어머니가 정성껏 키웠어. 춘자는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손 좀 보여주세요. 도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졌던 손이 많이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손이 좋아지셨네요. 그러게. 이제 폐지 안 좋으니까 손도 좋아지더라. 춘자는 웃으며 아들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도윤이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형, 오늘 우리 가족 사진 찍으러 가요. 가족 사진? 춘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우리 셋이 함께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잖아요. 도윤의 말에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가족 사진 찍자. 세 사람은 동네 사진관으로 갔습니다. 사진관 주인은 세 사람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아드님들 정말 똑같이 닮으셨네요. 네, 쌍둥이에요. 춘자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쌍둥이라니, 정말 보기 드문 복이시네요. 사진관 주인이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자, 어머님은 가운데 앉으시고 아드님들은 양옆에 서세요. 춘자가 의자에 앉고 도윤과 도연이 양옆에 섰습니다.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세 사람은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춘자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43년 만에 우리 가족 사진을 찍었구나. 도윤과 도연도 어머니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매년 찍어요. 가족 사진. 그래. 그러자.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어머니, 뭐 사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구경만 하자. 하지만 도윤과 도연은 이것저것 사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과일이에요. 이 생선도 신선해 보여요. 사가요. 춘자는 아들들을 말리다가 포기하고 웃었습니다. 너희들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니?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가 다 먹을 거예요.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과 도연은 어머니 양옆에서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 쌍둥이 형제들 정말 효자네요. 어머니 모시고 다니는 거 보세요. 보기 좋아요. 춘자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도윤은 채소를 썰고 도연은 고기를 굽고 춘자는 국을 끓였습니다. 도윤아, 파는 이렇게 썰어. 네, 어머니. 도연아, 불 좀 줄여라. 타겠다. 아, 네.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국, 고기,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자, 먹자. 춘자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수저를 들었습니다. 도연이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어머니, 이 김치찌개. 제가 어릴 때 먹던 맛이에요. 춘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좋아하던 거니까 어머니가 기억하지. 도윤도 국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이 맛 알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알아? 도연이 신기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고아원에서 늘 이런 맛을 꿈꿨어요. 엄마가 끓여주는 따뜻한 국. 춘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도윤아,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매일 먹을 수 있잖아요. 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춘자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래, 이제 어머니가 매일 해줄게. 우리 아들들. 세 사람은 따뜻한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동네 이야기,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 평범하지만 행복한 대화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난이 우릴 갈라놓았지만 핏줄은 끝내 우릴 이어주었구나. 어머니, 43년은 정말 긴 시간이었어. 하지만 춘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제 가족이야. 늦었지만 우리 이제 함께야. 도윤과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네, 어머니. 우리 이제 계속 함께 있을 거예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영원히요.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앉아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긴 헤어짐 끝에 가족은 다시 만났습니다. 가난이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사랑은 그들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43년이라는 시간은 길었지만 남은 시간은 더 소중했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매일을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웃음과 눈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늦었지만 끝내 이어진 가족으로